안녕하세요. 채널 제네시스 박 시청자 여러분. 오늘 7월 26일 금요일입니다. 불금이네요, 불금. 음. 제가 회사를 그만둬도 금요일은 역시 좋은 것 같아요. 주말은 좋아요. 아직 한 10년 넘게 조직 생활 했던 그게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는 비가 꽤 많이 왔어요. 지금도 좀 내리고 있는데, 제가 아침에 이제 집에 나설 때는 비가 안 왔거든요. 제 이제 살고 있던 곳에서. 그런데 운동을 하고 이제 돌아서려고 이제 복귀하려고 하는데 비가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가지고 우산을 들고 오긴 왔는데 그냥 뭐 저랑 와이프랑 저는 그냥 뭐 우산 다 필요 없이 그냥 다 그냥 젖었어요. 가지고 간단하게 샤워하고 이제 오늘 데일리 뉴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이제 오후쯤에 아마 뉴스 풀렸죠. 저는 그 전에 이제 어떻게 좀 아는 분이 주셔가지고 세법 개정안 상세본을 받아서 봤는데 저도 이제 조금 더 보긴 봐야 되는데 일단 결론은 어 그렇게 아주 막 이렇게 막 크게 뭐 있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특히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 좀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는 것처럼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계속 이건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여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많은데 분명히 2017년 12, 13 대책 때는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면 세제 혜택 그리고 금융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등록 좀 하세요라고 했는데 계속 축소를 하고 있다는 거는 뭐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아니면 이 정도면 이제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해서인지는 모르겠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등록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도저도 할 수가 없는 상태고 새로 들어온 사람을 이제 더 끌어들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어찌됐든 개정세법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오늘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장인 같은 경우에 복지제도 만족도가 36점이다. 가장 필요한 거 뭐냐?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여기 보시면 당신의 회사 복지제도는 몇 점이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는데 사람인에서 한 거네요. 평균 36점. 야, 되게 짜다. 음, 만족 못 하고 있다는 거죠. 1605명이라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작 필요한 제도가 없다는 게 낮은 이유. 어, 그래서 실제로 사용률도 낮다. 이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에 대한 불만이 퇴사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는 사내복지제도 제일 많은 게 식사 제공, 경조사 지원, 뭐 장기 근속 보상 이런 건데 바램은 정기 상여금이 제일 좋다. 휴가비 지원해달라. 자기계발비 지원해달라. 밥 필요 없다. 유연근무제 필요하다. 뭐 이런 거 나왔네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죠? 급여가 많이 올랐으면 좋겠다. 그건 그거죠.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긴 올랐지만 직장인들은 별로 이렇게 체감 못하고 있다는 거고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가 있고 더 중요한 건 뭐다? 직장인들은 사실 세제 혜택 관련해서 별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게 많이 없는 게 뭔가 절세라는 게 본인 스스로가 뭔가 컨트롤할 수 있고 선택을 해서 내가 줄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직장인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알아서 떼고 나서 돈을 받는다. 그게 이제 뭐라고 하죠? 원천징수라고 하죠. 그래서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다 하고 나서 직장인한테 이걸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많이 힘들고 특히 그 원천징수 하는 거에 대해서 4대 보험 이게 별로 이게 체감이 안 오는 거죠. 왜? 급여가 오르는 건 좋지만 최저임금 때문에 오르는 건 좋지만 거기서 떼가는 게 또 그만큼 또 다 따라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공시 가격 하나 올라가는 것 하나만으로도 뭐 단순히 재산세 집 많은 사람 종부세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어, 관련된 항목들이 한 60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4대 보험도 들어간다. 특히 지역가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타격이 크죠. 음. 자, 그래서 그 다음 기사가 바로 이에 대한 내용인데 월 486만 원 이상 직장인 연금 보험료가 월 22만 8천 7천 원이라고 하는데 이거 잠깐 보시면 자 보세요.
486만 원 이상 직장인 연금보험료가 월 21만 8,700원이라는데 이거 본인만 내는 거죠, 지금. 안 그런가? 저도 지금 여러분들 제가 지금 고지서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내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그리고 나머지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거 다들 여러분들이 내는 거가 다가 아니에요. 거기에 곱하기 2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나가는 그 사대보험이 50만 원이라면, 반은 정부에서 내는 거고, 아니, 반은 회사에서 내는 거고, 반은 여러분이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와서, 어, 여러분 회사를 차리고, 여러분 회사에서, 어, 이게 월급을 받는 상태로 된다. 그러면은 회사가 어차피 여러분 회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50만 원 다 내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지서를 받아들였는데 어우 저는 이제 특수관계자니까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없죠. 건강보험 그리고 국민연금 두 개만 내는데 그전에는 회사가 반을 내줬지만 이제는 제가 다 내야 되기 때문에 또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자, 그런데 이게 더 오른다. 그래, 그래요. 그래서 기준 소득 월액이 월 486만 원 미만인 직장인은 기준 소득 월액의 절반만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면 된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 소득 월에다가 보험료율 9%를 곱해서 매기는 거죠. 음.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건강보험료가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아이고, 확대가 안 되는구나, 이거. 그냥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3월 현재 월 소득이 500만 원이라면은 상한액이 486만 원이니까 468에서 기존에 468에서 이번에 486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게 이제 42만 1200원 그리고 43만 7400원에서 16,200원이 오른 거죠. 그런데 470만 원인 사람은 어차피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1,800원 정도밖에 안 오르더라.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참 그래요. 그쵸? 물론 국민연금 많이 내면 나중에 그만큼 조금 더 돌려받으니까 이익이 맞는 건 맞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금이 좋아요. 나중에 받는 것보다. 또 제가 어떻게 굴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간단히 보고요. 오늘은 사실 다른 거 별로 중요한 거 없어요. 개정세법이 제일 중요해요. 개정세법이. 그래서 2019년도 세법 개정 이면도로 상가주택 양도세 부담 커질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세법 개정에 대한 기사가 쭉 많아요. 쭉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지금은 데일리 뉴스이기 때문에 기사에 나온 것만 제가 살짝 언급을 드릴 거고, 원래 이런 거는 원본 보고서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마다 다 관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부동산 세금 쪽에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또 그 중에 다른 내용에 관심이 많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전체를 쭉 보시면서 나한테 해당되는 건 어떤 건지 제목 목차를 먼저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 제목 목차 중에서 나한테 해당되는 게 뭔지를 이렇게 보시고 필요한 거를 세부적인 내용을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면도로 상가주택 양도세 부담 커질 것 같다. 왜 상가주택 중에서도 이면 도로가 더 커질 거냐? 이거 잠깐 한번 봐볼 거고요. 다주택자 압박,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아까 살짝 보여드린 거 있죠? 그거 볼 거고요. 나머지 쭉 넘어가고, 유튜브는 계속해서 보면, 농부도 이제 유튜브 한다. 한 달에 수입이 30억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돈을 버는 방식이 기존에 우리가 알던 방식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예전 농경사회 때 보세요. 그냥 열심히 일만 하면 됐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어, 그런 지금 시대가 돼버렸고, 지금 앞으로 점점 더 지식 정보 산업이 이미 되어 있고, 앞으로는 어떤 쪽으로 될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뭐니 해도 컨텐츠죠, 컨텐츠. 자신만의 컨텐츠가 확실하게 있다면, 누구나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 중에 이제 가장 적합한 플랫폼이 유튜브고. 그래서 저도 지금은 되게 미약하게, 이게 이런 컨텐츠로 하고 있지만,
훨씬 더 이제 많은 머릿속에 막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몸이 안 따라줄 뿐이에요, 지금. 그래서 점점, 어, 여러분들이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리자면, 시대의 변화되는 트렌드를 좀 보시고, 내가 쓸 수 있는, 하루에 쓸 수 있는 시간이 10시간이다. 예를 들어서, 잠자는 거, 화장실 가는 거, 밥 먹는 거 빼고 10시간이다. 그러면, 우리 대부분은 어디에다 쓰고 있어요? 직장에다 쓰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직장에다 하면은, 안정적으로 한 달에 하나씩 이렇게 월급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점은 참 좋지만, 긴 인생을 놓고 봤을 때는 그게 결코 안정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더 불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한두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기에다가 계속 투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한 달에 뭐 단돈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그렇게 계속해서 늘려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일정 수준이 되면 특히 월급을 이상 넘어가면 그때는 회사를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굳이 회사를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좋긴 좋지만. 자, 그래서 그런 게 있으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많이 여러 가지를 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회 되면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그래서 유튜브는 계속해서 이렇게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음, 건설사도 보세요. 유튜브 이제 켰다 그러잖아요. 보수적이던 이 건설사에서. 오케이. 뭐 이 정도만 봅시다. 어제 봤던 거고. 역세권 소형 4차 산업 다 패스하고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신고 안 한 외국인은 소유권 이전 안 해준다. 그러니까 원래도 안 해줬는데 이걸 좀 더 이제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조금 안 하냐면은, 제 첫 번째 실거주 집이, 소유자가 미국 시민권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외국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제가 기억을 하는 게, 그때 첫 부동산 거래라서 뭐 저도 막 경황도 없고 잘 모르고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그날 거래를 다 계약하고 이제 법무사랑 하는데 그 법무사가 이제 이거 양도세 신고 다 해야지 뭐 소유권 이전 된다 하면서 이렇게 같이 또 어디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뭐 그때 살짝 좀 알았어요. 오케이. 자, 오케이. 이제 나머지 이제 개정세법 이런 거 이제 좀 몇 개 나오는데 뒤에 나오는 거에서 좀 겹치니까 그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죠. 자, 보겠습니다. 세법 개정에 대해서는 제가 좀 따로 좀 보고 별도 영상으로 좀 올려드릴게요. 빠르면 오늘 아니면 내일 이런 식으로 해서 올려드릴게요. 자, 다주택자 압박한다.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한다. 자, 여기 이제 사진에 나온 분이 기획재정부 세제실장님이신가 봐요. 여러분 뭐 저는 잘 모르는데 우리가 기획재정부 하면 뭐 기획재정부 뭐 장관님 뭐 차관님 뭐 이렇게 높은 분들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요 세제실장님 있죠? 요분이 제가 알기로는 제일 그 소위 말하는 센 사람이다. 실무하시는 분이.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분이죠. 자, 정부가 공시가 6억 원 이하 소형 임대주택 사업자의 세금 혜택을 2021년부터 줄이기로 하는 등 다주택자를 향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세법 개정안을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한 몇 가지 좀 약간 아주 좀 센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몇 번 이렇게 언론에서 좀 나왔던 그런 거는 안 보였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찬찬히 뜯어보면은 특히 다주택자,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한 3개, 4개 정도 주택수가 넘어가면 임대사업자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이제 물론 무조건 다 의무 등록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걸 등한시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이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반드시 좀 뭔가 고민을 하시고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세제 혜택을 계속 줄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문은 이게 곧 다주택자를 향한 압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25일 오후에 세법 개정안을 확정해서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는 전용 85 공시가격 6억 이하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 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30% 그리고 70%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민간 단기 있죠? 민간 단기는 30% 그리고 8년 중공공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죠.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세법에서 말하는 장기 임대주택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걔는 75%를 해주고 있는데 얘는 소득세, 주택 임대소득세이기 때문에 매년 그걸 낼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30%, 75% 세금을 줄여주는 거였는데 이걸 21년도부터는 20%, 50%로 줄인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무리 등록해도 최소 4년, 5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등록하신 분들은 2021년 이후에도 계속 등록한 상태일 거 아니에요. 이게 싫으면 지금 3천만 원 내고 나가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과태료. 이제 10월부터 적용될 건데 현재는 1천만 원이지만 근데 이거를 어차피 못 나간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근데 그 못 나간 상태에서 21년도부터는 20%, 50% 줄여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엄밀히 말하면 나는 분명히 30%, 75% 세액 감면 해준다고 하고 8년을 내가 등록을 했는데 중간에 이렇게 50%로 바꾸면은 기분이 안 좋죠. 이거 보고 등록한 사람은. 근데 뭐 저도 그렇게 막 법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니까 뭐 이게 소급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는데 이 정도는 가능한가 봐요. 그래서 안타깝다. 적용 시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21년도 1월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분 분터다. 그래서 그 배경이 뭐냐? 그러면은 감면 수준에 적정하다. 그러면 2017년에 이게 30%, 75% 발표한 거는 뭐 감면 수준 그때도 감면 수준 적정하라고 했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서 세제 혜택은 유지하되 그 수준은 줄이겠다는 거다. 그러니까 세제 혜택은 주는데 그걸 좀 줄이겠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내가 그전에는 너한테 100원을 줬는데 그 혜택을 좀 줄이겠다. 대신 주긴 줄게. 한 50원, 30원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30원, 50원이 아니라 이게 일단 주고 안 주고를 뜻하는 게 아니라 30원, 50원, 100원 이렇게 세 가지 선택해서 내가 100원이니까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30원, 50원이다? 그럼 움직일까? 안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제 말 이해되시죠? 아무튼 뭐 정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적정하다라고 하시니까 뭐 제가 어떻게 뭐 달리 말할 수가 없죠. 음. 자, 그래서 앞으로 되게 좀 이게 투자하는 데 있어서 셈법이 복잡해질 것 같아요. 이게 적게라도 내가 30원, 50원만 받고라도 내가 이 품 안에 들어가서 세제 혜택을 받을 거냐? 아니야, 나 이제 안 할래. 다른 거 할래. 그렇게 하실 건지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2017년 8회 대책 그리고 12, 13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똑같은 연도에 나왔어요. 그래서 했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서 다주택자 양산의 길을 열어놓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게 저는 이런 거예요. 분명히 그런 정책이 나왔을 때 하물며 저 같은 사람도 그럼 이렇게 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게 유리할 것 같다. 뭐 시장 사이클도 이렇고 저 같은 사람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좀 이렇게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죠? 그러면 확실하게 내가 선택을 했을 텐데 다른 분들도 그죠? 음. 그렇게 해서 이런 허점이 나중에 이런 파리 대책이 나와도 시장에 들썩이는 빌미를 제공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세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계속해서 세제 혜택을 줄여나간다는 정책 기조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미 등록한 사람들도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좀 억울할 수 있다. 자, 지금까지 등록한 사람은 전국적으로 임대사업자 수는 44만 명이고요. 등록한 임대주택 수는 한 144만 채 정도가 돼요. 자, 그래서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는데 이거는 아주 그냥 일부분에 대한 내용이었고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볼 건데 오케이. 자,
2019년 세법 개정 이면도로 상가주택 양도세 부담 커질 것 같다. 그러니까 뭐 다주택자에 대한 뭐 주택에 대한 규제는 그렇게 생각보다는 많이 안 나왔어요. 특히 상가 쪽이 근데 좀 나왔는데 이거 좀 말씀드릴게요. 자, 상가지분 50% 미만인 1주택 보유자는 2022년부터 양도세를 더 낼 수 있다. 더 내야 된다. 특히 강남, 홍대, 성수, 상권, 상가주택이 영향이 클 것 같은데 아마 22년부터 시행되니까 그 안에 2년 내에 매물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두 줄로 짧게 요약을 했죠. 자, 왜 그런지 봅시다. 상가주택으로 불리는 상가 겸용주택 있죠. 이거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면 주택 면적하고 상가 면적을 두 개를 구분을 해요. 그래서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봐버려요. 그리고 상가주택이 주택과 같거나 상가가 더 크면은 상가는 상가대로 그리고 주택 면적은 주택대로 해가지고 따로따로 과세를 해요. 그래서 이제 주택을 조금이라도 더 지으면은 이 상가주택 전체가 주택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 상가주택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주택수가 몇 개다? 1주택이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거주하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은 주택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랬는데 22년도부터는 됐고 그냥 면적 상관없고 상가는 상가 주택은 주택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어떤 1주택자 비과세 그리고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 뭐 80% 있죠. 이런 거를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상가 부분은 그냥 상가니까 면적이 어떻게 됐든지 상관없이 상가는 상가니까 이런 비과세 혜택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비과세 혜택이 다 주택이에요, 주택. 음. 자,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몇몇 전문가분들이 의견이 최근에 공시 가격이 많이 올랐지 않았냐. 그래서 상가주택에 대해서 과세를 강화해서 조세형 평을 맞추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 같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 그 개별 단독주택 있죠. 상가주택 같은 거 이런 거 공시 가격이 작년 대비 최대는 3배까지 올랐다고 해요. 음. 그래서 이런 단독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층을 보통 상가로 하고 위에 주택은 위에 부분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주택 부분이 좀 많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가 주택이니까 그냥 이거 하나 똘똘한 거 하나 해놓고 나중에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공시 가격이 올라서 보유세가 많이 올라갔는데 양도세까지 이제 더 올라가서 세금이 이제 엄청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주택들 있죠. 요런 거. 그래서 이제 밑에는 상가 쫙 좁게 놓고 밑에 이제 주택 많이 해가지고 이거 전체를 비과세를 받았는데 야 저거 보니까 갑자기 옛날에 나 살았던 그 빌라 그 상가주택 그 월세 아니, 그 전세 살았던데 거기 생각난다 신혼이었을 때. 에휴 그래도 지금 4년 5년 만에 이렇게 한 거 보면은 좀 정말 감사하고 있는데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원종훈 세무사님이 자 실제는 면적의 절반 가량을 상가로 쓰고 있는데 세법상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한다는 거는 주택 부분이 좀 더 커서 그러면 이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게 이제 특혜나 다름없기 때문에 지적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 잡은 거로 보인다. 그러니까 합리적이에요. 제가 봐도. 그래서 상가는 상가고 주택은 주택이라서 따로따로 해서 이렇게 과세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제 분위기가 워낙 이제 세금을 강화하는 분위기에서 또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보통 이런 건물 물론 이제 이런 거 갖고 계신 분이 어떤 못 사시는 분이라고는 저도 생각은 안 해요. 굉장히 이제 자산이 많이 있는 분이라고 저도 생각은 하긴 하는데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월세 조금 받고 요런 이제 위에 원룸이나 투룸 이런 데에서도 또 월세 좀 받고 위에 이제 보통 자기들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생활을 하고 나중에 이제 팔면 양도세도 비과세 받을 수 있고 뭐 그렇게 했는데 일단 보유세가 많이 올라서 이분들이 집을 어떻게 할까요? 보유세가 많이 오르니까 조금 이게 월세를 단돈 몇만 원이라도 올릴 가능성이 크겠죠. 여러분들이 이거 건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보유세가 늘어났는데 이걸 뭐 어떻게 그 다음 계약할 땐 조금이라도 더 올릴 거 아니에요. 그쵸?
자, 올리고 나중에 이제 팔려고 봤더니 양도세도 이제 나온대. 나는 전체 주택으로 봐가지고 비과세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 에이, 그냥 싫다. 이번에 그냥 비과세 받고 내가 다른 데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다른 뭐 방법으로 그냥 뭐 이게 지내겠다. 라는 분이 나올 수 있겠죠. 아니면 어차피 여기서 뭐 월세가 잘 나오고 내가 버틸만 하다. 그러면 굳이 내가 얘를 이렇게 뭐 황금알을 낳는 계속 어떻게 보면 거위인데 뱃속을 가릴 필요가 있나?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나중에 자식들한테 증여하겠다, 상속하겠다 이러신 분도 계시겠죠. 음. 자, 그래서 전문가들은 상권 활성화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의 대로변보다는 주로 이면 도로변 주택들의 세부담이 커질 걸로 예상을 해요. 왜? 이미 대로변은 이런 거 없어요. 거의 전부가 다 상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냥 걔는 그냥 비과세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런 주택들은 이면도로 좀 안쪽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런 애들이 비과세를 생각했는데 이제 비과세가 없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시면은 2022년부터 시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떤 거예요? 취득일이 아니라 양도일 기준이잖아요. 그러겠죠. 이때 이후 양도하는 분에 대해서 적용할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그 전에 취득을 하고 했다 하지만 필요 없다. 그래서 세부담이 커질 거다. 야, 이거 갑자기 보니까 주변 사람 몇 명이 생각이 나네. 이거 빨리 말해줘야 되겠다. 아, 왜냐면 이거 지금 상가 올려가지고 나중에 비과세 받고 막 그렇게 쓰시려고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 자, 그래서 통상 대로변 상가주택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5층 꼭대기만 주택으로 쓰고 나머지는 대부분 상가로 해서 지금도 주택 따로 상가 따로인데 주택가 이면도로 등 상권 활성화가 덜 된 곳에서는 상가 면적의 절반 이하여서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해서 비과세가 처리된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가에 위치한 다가구는 일부러 비과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상가 면적을 50% 미만으로 줄인 경우가 많았는데 이게 시행이 되면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여러분 세법 개정 아니에요. 그런데 연말에 국회 법을 통과돼야 되는데 뭐 통과 안 되겠어요? 되겠죠? 양도세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것 같다. 그래서 김종필 세무사님이 여기 보면 예시를 하나 들었는데 자 보시면 1987년 4억 원에 취득한 상가주택이 상가 비중 49%, 얘를 올해 17억 6천에 팔면은 현재는 주택으로 인정되니까 총 3,335만 원 정도가 양도세가 부과되는데 이제 9억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되니까 그런데 얘가 만약에 22년 이후에 똑같은 금액으로 매도를 한다면은 주택분 51%와 상가분 49%의 과세가 별도로 이루어지고 주택분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되는 거죠. 그리고 상가는 그냥 양도세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해버리면은 양도세가 아까는 얼마였어요? 3,354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얘가 22년 이후에 팔면은 1억 4,156으로 나와서 거의 424배 정도가 뛰어버린 거죠. 왜냐하면 상가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율도 높은 데다가 장특공 혜택도 없어요. 그 80% 이런 거 없어요. 그냥 30% 일반. 예. 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데에서 부담이 좀 커져서 생계를 유지하려던 은퇴자 등의 시름이 깊어질 거고 이런 데에 대해서는 투자 메리트가 좀 떨어지겠죠. 어, 정말 이게 은퇴자들의 로망이었는데 내가 아는 내 정규 수강생 중에 이거 올린다고 대치 팰리스를 팔았어. 나 진짜 어떻게 이거 내가 그렇게 팔지 말라 그랬는데 아유 그분 생각이 나네 갑자기. 아이고야 어쩔 수 없다. 자 그래서 2년의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때 아마 물건을 내놓는 경우도 있을 것 같다. 그래요. 이거 뒤에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이렇게 계산한 게 있으니까 이거 한번 좀 보시면은 이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오케이. 자, 좋아요. 예,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정리를 해서 한번 이렇게 영상으로 따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시간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벌써 이거 저는 별로 안 한 것 같았는데 30분이나 됐네요. 음, 혹시 이제 시간이 너무 길어서 좀 부담되시는 분들은 좀 양해 말씀드리고요. 가급적이면은 제가 20분에서 30분 안으로 좀 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출근 시간대에 이렇게 좀 편하게 좀 보시도록 하는 게 목적인데 점차 퇴근 시간에 좀 보셔야 될 것 같은 아니면 점심 시간대. 네, 점심 시간대 쉬셔야죠. 재미없는 세금 드는 것보다. 그래서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응원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계속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도 여러분들 이것만 들으면은 다른 건 모르는데 부동산 세금 그리고 좀 경제 일반적인 거 특히 직장인하고 유튜브 이런 거 관련해서 조금 어느 정도 트렌드는 잡을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리려고 그냥 저만 믿고 이거 계속 그냥 들으세요 날마다. 그러시면은 큰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되는 것만 잘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7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이제 주말이고 아마 이제 여름 휴가 들어가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특히 비가 많이 오니까 물놀이 정말 조심하시고 이게 이게 주말도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힘든 일이 있고 그러더라도 그냥 의연하게 잘 대처하시고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하루도 더 행복하시고 더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주말에도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채널 제네시스 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